몽골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유럽 전체가 떨었던 그 시대. 세계를 정복한 유목민들이 마지막으로 도전장을 내민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극동의 작은 섬나라 일본이었죠. 하지만 몽골의 두 차례 침공이 실패로 끝나기까지 이 신비로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수백 년에 걸쳐 조용히 쌓아올린 힘과 문명,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발휘된 놀라운 저항력의 비밀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마쿠라 해변에서 몽골 사절 5명의 목이 떨어지던 그 순간부터 동아시아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태평양의 짙푸른 물결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무릎을 꿇은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사절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자부했을 거예요. 쿠빌라이 칸의 명을 받아 이 작은 섬나라에 항복을 요구하러 왔던 그들이었지만 돌아간 것은 머리 없는 시신뿐이었습니다. 일본의 실질적 통치자였던 호조 도키무네는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했던 것이죠. 복종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후지산의 신성한 그림자 아래에서 벌어진 이 처형식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백 년간 조용히 힘을 길러온 한 민족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던 거죠. 1274년 첫 번째 몽골 침입이 시작되었을 때의 전모를 이해하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711년 겐메이 황후의 명령을 받은 후토노 야스마로라는 궁정관리가 무릎을 꿇은 채 가는 붓을 먹물에 담그며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고대의 전설과 모호하게 전해지던 신화들을 사실인 양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야스마로는 인간적인 황제의 통치와 야마토족이 일본 땅의 다른 모든 부족들을 지배할 권리를 합법화하고 신성시하기 위해 새로운 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산호창에서 떨어진 물방울로 섬과 산, 강과 나무들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주인이자 태양 여신인 아마테라스가 탄생했다는 서사까지 그가 엮어낸 거죠. 그녀는 자신의 손자 니니기노 미코토를 지상으로 보내 첫 번째 통치자가 되게 했고, 동시에 폭풍의 신 수사노오는 사악한 행동 때문에 천국에서 추방되어 이즈모 지역을 정복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야스마로가 기록한 신화와는 상당히 달랐을 겁니다. 일본의 원래 정착민들은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만 년 전 아시아 본토에서 육교를 통해 처음 건너온 사람들은 최대 16만 명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며 조몬이라 불리는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토기의 밧줄 무늬를 남긴다고 해서 조몬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주변의 풍부한 자원을 사냥하고 채집하며 살았고 전쟁이라는 개념조차 몰랐어요. 하지만 새로운 민족이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야요이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중국 남부의 오나라에서 온 난민들로 여겨지는데, 그들이 일본으로 이주한 시기는 정확히 그 왕국이 파괴된 때와 일치하거든요. 고고학적 DNA 기록에 따르면 야요이 시대 일본인 상당수가 시베리아에서 출발해 몽골과 만주, 한반도를 거쳐 바다를 건너왔다고 합니다. 일부는 자바와 동남아시아에서 온 흔적도 발견되고 있어서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여러 민족의 용광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서기 초기 몇 세기 동안 중국 북부의 혼란과 전쟁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물질적 부와 지식을 가져와 섬 주민들의 삶을 모든 면에서 향상시켰어요. 어떤 이들은 귀족이 되어 이름이 기록되었고, 현대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지명과 가문 이름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되죠. 중국의 삼국지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예전에 한 남자가 통치했는데 70에서 80년간의 혼란과 전쟁 이후 사람들이 여자를 통치자로 정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히미코였습니다. 히미코는 마법과 주술로 사람들을 매혹시켰고 나이가 많았지만 결혼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를 도와 나라를 다스리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히미코가 통치자가 된 후 그녀를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히미코가 죽자 지름이 100걸음이 넘는 거대한 무덤이 세워졌고 100명이 넘는 남녀 시종들이 그녀를 따라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런 종류의 고분이 일본 전역에서 16만 2천 개나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죠. 가장 긴 것은 400m가 넘고 매장실은 돌로 만들어졌으며 약탈되지 않은 무덤에서는 궁정 생활을 묘사한 그림과 사후 세계를 위한 장신구들이 가득 발견되고 있습니다. 히미코의 가장 놀라운 업적은 먼 중국에 4차례나 외교 사절단을 파견한 것이었어요. 중국의 인정을 받자 모든 이들이 그녀에게 절했고 야마타이는 일본 열도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이치에 따라 대여왕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매장실 위에 거대한 무덤을 세웠습니다. 히미코가 죽은 후 암살과 살인이 이어져 1000명 이상이 살해당했고 히미코의 친척인 13살 소녀 이오가 여왕으로 추대되어서야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하나의 패턴을 형성했어요. 고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고 여성 군주가 역사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거든요. 일본 열도를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은 조상이 살았던 땅의 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신토라고 알려진 종교의 신으로 모셨어요. 아마테라스와 후손들에 대한 신화가 기록되기 훨씬 전부터 신토는 자연 정령에 살아 숨쉬는 종교였죠. 산과 강, 나무와 돌, 불과 물의 정령들을 섬기는 종교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의 작은 왕국들은 한반도 왕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무역과 교류, 학습과 결혼, 전쟁까지 벌였어요. 6세기 중반 한반도 서쪽 백제의 성왕이 김매이 천황에게 부처님의 평화를 전하는 서한을 보냈을 때 황제의 수석 고문 소간호 이남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당시 한국에서 유행하던 부채 뒤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시간이 온 거였어요. 야마토 조정의 한국 친족과 대륙적 사고방식을 가진 동맹자들과 오랜 세월에 걸쳐 계략을 꾸민 끝에 이 사명이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갑작스런 하늘의 선물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소가 가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불교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비밀리의 추종자이기도 했어요. 그는 불교가 군주에게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깃발을 든 최초의 귀족이 되어 전투에서 그것을 높이 들고 적을 공격하고 혼란에 빠뜨릴 신성한 힘을 주장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연의 신들, 즉 오래된 신토의 신들은 소가의 새로운 종교에 동의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쇼토쿠 태자가 머리에 관을 묶고 군대 뒤를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은 기도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 사천왕의 형상을 만들고 머리 위에 둘러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적을 물리친다면 세상을 수호하는 사천왕을 공경하기 위해 탑이 있는 사찰을 건립할 것을 충실히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쇼토쿠 태자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는 고모이자 일본 최초이자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여황제인 스이코 천황 밑에서 정부 수반으로 임명되자 불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새 나라는 한 세기도 채 되지 않아 그가 만들어낸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니혼, 즉 일본이에요. 5세기의 혼란과 부족한 내분을 거쳐 쇼토쿠와 스이코는 안정된 국가의 뿌리를 내렸고 이 국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혼슈, 규슈, 시코쿠 세 주요 섬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660년 부처님의 평화가 일본에 전해진 나라인 백제가 당나라와 신라의 동맹에 함락되었습니다. 그 패배 이후 일본으로 도망쳐 일본의 도움을 받아 귀환할 계획을 세웠던 백제 유민들 때문에 거대한 군대와 함대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젊은 백제 징집병 한 명이 강독에 서서 일본의 증원군과 백제 유민의 귀환을 환영할 준비를 하며 순수한 기쁨의 순간을 보냈습니다. 800척의 배에 실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백마강 하구로 들어오는 모습을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봤죠. 하지만 663년 10월 4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배들이 너무 밀집해 움직임이 사실상 멈췄을 때 숨어있던 당나라 함선 170척이 함정에서 나타나 준비되지 않은 일본과 백제 조선 함선에 불화살을 퍼부었어요. 백제가 함락되자 탈출할 수 있던 사람들, 아마도 수천 명에 달했을 사람들이 일본 섬으로 탈출했고 수십 년 동안 환영받으며 사회와 국가 정치 체제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대륙과 긴밀하게 얽혀있지 않게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국내 정치에 집중하고 대륙의 정치와 갈등에서 벗어나 자국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악화되어 다시는 예전의 따뜻함을 되찾을 수 없었어요. 옛 중국의 은나라 왕들은 수도를 5번 옮긴 뒤 나라를 재건했고 주나라 군주들은 수도를 3번 정한 뒤 나라의 평화를 보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따라 일본도 새로운 수도 헤이조쿄를 건설하기로 했어요. 사신의 배치가 모형과 일치하고 세 방향으로 산이 유적지를 보호하며 점술도 행운을 암시했거든요. 인도에서 온 보디세나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그는 오래전 죽은 깨달은 자인 문수보살을 찾기 위해 얼음으로 뒤덮인 산과 메마른 사막, 무성한 농경지와 가장 깊은 바다를 넘나들며 전 세계를 여행했어요. 헤이조쿄는 인구 10만 명의 도시였습니다. 귀족과 평민, 노예 등 다양한 계층이 수많은 구역에 살았고 농부들은 내륙 지방에서 식량과 기타 물품을 배달했으며 예쁜 여자들은 쾌락지구에서 돈을 벌기 위해 찾아왔고 범죄자들은 그림자 속에 숨어들어 영광스러운 부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차지하려 했습니다. 741년 쇼무촌왕은 국가의 위험을 보이고 법화나불의 보편적 질서를 수호하고자 헤이조쿄에 대불상을 세우도록 명령했어요. 도다이지는 높이 16m, 무게 500톤으로 전부 청동으로 주조되어 세신섬계의 거대한 사이프러스 기둥이 있는 50원 86미 거대한 목조 사원홀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인구의 절반인 약 260만 명이 식량과 돈, 노동력을 기부했고 전 세계에서 전문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10년 이상 노력한 끝에 제국의 꿈을 실현했어요. 752년에 마지막 의식이 치러졌는데 눈을 뜨는 의식으로 불상을 봉헌하고 불상 안에 있는 살아있는 부처를 깨우는 의식이었습니다. 분명 깊은 신성황암과 영성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광택이 사라지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거대한 조각상의 관대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왕국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했지만 재정적, 사회적 비용은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어요. 더욱이 학문의 중심지는 불교의 권력과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781년에 왕위에 오른 새로운 천황 간무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통치 미래를 보지 않았고 전임자들이 만든 종교적 통제라는 괴물과 결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투는 일본의 국경에서 벌어졌습니다. 무스와 에치고 두 지방의 에미시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마음으로 황제의 신하들을 여러 번 해쳤거든요. 나무가 우거진 계곡, 아늑한 경계에 자리 잡은 작고 따뜻하고 안전한 마을에 살던 에미시 사람들은 사냥과 함정 설치, 채집과 반자연적인 논에서 곡물 수확 등 힘들지만 강인한 삶을 살았어요. 식량은 풍부했고 북쪽 산과 신과 영혼들은 온갖 종류의 풍부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은 원래부터 일본이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북쪽과 서쪽, 남쪽의 외딴 국경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분쟁의 대상이었어요. 89세기에는 황무한 국경이 수도에 훨씬 가까웠고 지금의 도쿄 북쪽 지역조차 흐릿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었거든요. 고대 일본 법원은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한 인류학적 연구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정복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에미시족은 주기적으로 강력한 남쪽 이웃에게 절하고 세금 납부 의무를 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며 급성장하던 일본 제국 내에 재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북쪽 지역은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였고 헤이조쿄 조정은 이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8세기 초 주로 보병 진지병으로 구성된 징벌 원정대가 여러 차례 나섰지만 적 기병의 뛰어난 기량과 불편한 보급선, 깊은 겨울 눈 때문에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789년 5월 에미시의 족장 아테루이는 날렵한 말 위에 앉아 있었고 그의 활은 아직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계곡에 늘어선 거대한 적군을 바라보며 간무천왕이 보낸 야마토 군대의 행진 뒤에서 그의 백성의 집 800채가 연기를 피우는 걸 지켜봤어요. 느리게 움직이는 보병대가 멸망을 향해 나아가면서 파괴되었습니다. 불타는 집들이 거대한 계획에 희생되었거든요. 이 선발대는 쉬운 전리품과 수백 명에 불과한
겉보기에 작고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에미시 전투 부대에 대한 약속에 이끌려 코로모강을 건너왔어요. 에미시족은 처음에 자기들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공격자들이 자기들 집을 열심히 방어하는 주력 부대라고 생각하게 두면서 후퇴하는 척하며 4,000명의 야마토군과 계속 전투를 벌이며 철수했거든요. 침략자의 계획은 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침략군 중 나머지가 지금 강을 건너는 것이었고, 에미시 수비군은 그들의 통행을 위협하거나 방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테루이의 순간이었습니다. 아테루이는 나팔을 불었고 그 소리가 고향의 계곡과 언덕에 울려 퍼졌어요. 기병대가 숲이 우거진 산을 천천히 내려왔지만 적군은 아직 그들을 볼 수 없었고 단지 큰 군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와 함성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계곡 바닥에 있던 사람들의 상상력은 마구 뛰었고 엄청난 수의 기병대가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농민들에게는 너무 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고 도망쳤고 얼어붙은 샌들을 신은 발로 한때 자랑스러웠던 전쟁 깃발을 짓밟았어요. 군대는 더 이상 도하를 시도하지 않았고 사령관은 황제에게 저는 참모들과 논의하여 군대를 해산하고 식량을 반환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더 많은 캠페인이 이어졌지만 국민들의 반대가 커져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리하여 이 대평화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간무천왕이 죽은 후 조정은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811년에 승리가 선언된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717년 젊은 대사관 직원 아베노 나카마로는 일본 대사관이 당나라 수도 장안성의 동쪽 큰 문을 통과하여 행진하는 모습을 보며 군중 속에서 금발 소녀를 잠깐 보았습니다. 헤이조쿄에서 시작된 힘겨운 여정이었고 어머니의 작별시가 귀에 맴돌며 나니와 항구에서 출항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수천 마일 떨어진 여정의 끝에 다다른 지금도 눈물을 자아냈어요. 출항한 4척의 배 중에서 규슈 남쪽에 경로하는 바다를 건넌 배는 2척뿐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놀라운 일이 드러났습니다. 표준화된 시스템과 훌륭한 질서로 국경의 가장 먼 곳까지 방해받지 않고 뻗어있는 도로와 중개소 네트워크였거든요. 중국에서는 모든 길이 수도 장안으로 통했습니다. 607년에서 839년 사이에 21건의 사절단이 중국으로 파견되었는데 첫 번째 임무는 두 나라가 동등하다는 걸 암시함으로써 중국 황제를 경노하게 했고 거의 전쟁으로 이어질 뻔했어요. 동방의 천주께서 서방의 황제께 공손히 인사드립니다 라는 편지 때문이었죠. 수석사신 오노노 오미 이모코는 수나라를 훌륭한 나라이며 법률이 완전하고 확고하다고 보고했고 이를 통해 일본은 이후 200년간의 교류장을 마련했어요. 이 교류를 통해 일본은 종교와 법률, 기술과 요리, 농업과 산업, 문화, 중국 고급 제조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무대에서의 존경과 국가 계층에서의 고위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부여한 야만인 지위를 받아들이고 이를 악물어야 했어요. 10세기 말은 중앙 집권이 약하고 시골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지난 세기 이상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었거든요. 바이킹은 유럽을 황폐화시켰고 중앙 아메리카의 마야 왕국은 급속히 쇠퇴했으며 중국은 갈등으로 분열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졌어요. 하지만 이런 재난에도 불구하고 200년 가까이 된 고대 수도 교토에서는 문화가 크게 꽃피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많은 양의 시가 전해지도록 했고 불멸의 예술작품에 기록된 화려한 의상과 1000년 동안 대대로 전승하기 위해 작곡된 매우 세련된 음악과 춤이 탄생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점은 위대한 문학적 전통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소설인 무라사키 시키부의 겐지 이야기는 11세기 초에 연재 형식으로 쓰였고 특히 궁정 여성들은 재치와 아이러니한 생각을 일기에 담아 오늘날까지도 즐겨 읽히고 있거든요. 이런 여성 작가들 중에서 우리 현대 사회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명인 인플루언서와 비슷한 인물이 바로 세이 쇼나곤이었어요. 궁중시녀이자 궁정 연대기 작가, 일기 작가이자 사회평론가였던 그녀는 일반 사람들을 벌레보다 나을 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세이쇼나곤과 그녀의 고귀한 친족들이 교토에서 비밀리에 생활하는 동안 동쪽에서는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군사 지휘관과 세습 복무로 연결된 일족 계층이 등장했거든요. 그들은 오직 한 명의 영주만을 섬겼기 때문에 섬긴다는 뜻의 단어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바로 사무라이였습니다. 11세기 유럽에서 기사도 시대가 시작되던 무렵 강력한 사무라이 전사 일족이 황실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특히 타이라 가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했고 그 일족의 수장인 기요모리는 3살 된 손자를 안토쿠 천황으로 즉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쪽에서는 타이라의 오랜 숙적이었으나 이미 정복당했다고 여겨졌던 요리토모가 이끄는 미나모토 가문이 군대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진군했어요. 1184년 6월 2일 쿠리카라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옛날의 명예로운 사무라이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선택된 챔피언들 사이에서 난투가 벌어졌고 전사들은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가문을 불렀으며 모든 적절한 프로토콜이 준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수적으로 열세였던 미나모토는 분노와 공포에 사로잡혀 불타는 황소를 보내 타이라 군대를 향해 돌진시켰어요. 타이라 가문은 젊은 안토쿠 천황과 그의 국고, 황실의 예장, 그리고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 교토에서 도망쳤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때까지 서쪽으로 계속 도망쳤고 마지막 전투는 단노우라라는 곳에서 치러졌어요. 전투는 배의 갑판에서 벌어졌으며 갑판은 위험하고 흔들리는 전장을 이루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딛어도 바다에서 싸우는데 익숙하지 않은 무거운 갑옷을 입은 전사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이었거든요. 6살이었던 안토쿠 천황은 작은 배에 태워졌지만 결국 황제의 할머니가 그를 품에 안고 뛰어내렸어요.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쇼군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무사가 통치하는 그의 사무라이 정권은 교토의 손에서 정치적 권력을 신속하게 빼앗았습니다. 그 이후로 진정한 권력은 동쪽의 가마쿠라에서 행사되었고 사무라이의 권력은 1868년까지 700년간 지속되었어요. 니치렌 스님은 펜을 내려놓고 오두막에 딱딱한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열린 문 너머로 푸른 소나무로 뒤덮인 계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했어요. 통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사악하고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니치렌이 예측한 대로 묵시록의 기사들이 일본 열도에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바로 몽골인들 말이에요. 1266년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은총과 명령에 따라 몽골 대천왕께서 일본 국왕께 서한을 제출합니다로 시작하는 편지였죠. 이런 통신을 무시하고 만주에서 폴란드까지 뻗어있는 몽골 제국의 강력함과 규모에 대해 일본 전역에서 무지했던 탓에 1274년 몽골 군대가 하카타만에서 파도를 헤치고 돌격했어요. 수비수의 화살은 정확히 날아갔고 몽골인이 말에서 떨어지자 파도가 그의 주위로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적군이 멈췄어요. 후방의 병사들이 하나같이 이상하게 생긴 짧은 활을 들어올렸고 화살의 거대한 물결이 하늘을 어둡게 했습니다. 방패도 없이 길을 가던 그들은 방어하던 사무라이들을 무리지어 쓰러뜨렸어요. 갑자기 멀리서 천둥이 울렸는데 맑고 흐린 가을 하늘이 아니라 땅 위에서였습니다. 사무라이의 피와 살이 사방으로 흩날렸고 그러자 천둥이 다시 울렸어요. 이 몽골 악마들은 마치 하늘이 자기들 편에 서서 싸우도록 부추긴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고 아침이 되자 그들은 사라져버렸어요. 상륙 소식이 젊은 쇼군 호조 도키무네에게 전해졌을 때쯤에는 하늘이 보낸 태풍으로 적의 함선 대부분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나머지는 안전한 조선 항구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운이 좋았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규슈에서의 첫 전투가 끝난 후 적군은 다시 큰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났거든요. 모두가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고 시켄 호조 도키무네는 방어 조치를 총동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주먹을 바닥에 내리쳤어요. 이 뱀들, 저 벌레들, 이 동쪽의 드워프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했죠. 작년에 한 번의 미미한 정찰 임무에 대해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이제 그들이 처벌받지 않고 그의 평화 사절을 참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쿠빌라이의 장군들은 최근 남부지방에서 거둔 승리로 중국을 자신의 통치 아래 재통일한 데 기분이 좋아져 이제 동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함대가 일본으로 출항할 예정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900척의 선박과 중국 남부에서 온 3,500척의 선박으로 14만 2천 명의 병력을 수송하는 역사상 가장 큰 침공군이었어요. 호조시케는 겁에 질렸습니다. 몽골군이 수도인 가마쿠라에 도착하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거든요. 몽골인들이 군주의 피를 흘리기를 거부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도키무네는 통치자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단지 섭정에 불과했어요. 그의 가문은 황제와 쇼군을 모두 찬탈했거든요. 꿈속에서 사나운 기수들이 그를 쫓아왔고 젊고 급한 쇼군의 섭정은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도키무네의 정신적 상담자이자 중국 남부에서 최근 피난 온 선사 무가쿠 소겐이 그에게 악취나는 야만적인 유목민들이 중국에 있는 그의 사원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도키무네는 조정에 사절을 보내 모든 사찰과 신사에서 승리를 기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일본은 고도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쿠치 타케후사는 훌륭한 말에 올라타고 보라색 갑옷을 입은 채 진홍색 망토가 신선한 바닷바람에 펄럭이며 적의 함선으로 가득 찬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600년 전 백제가 멸망한 후 그의 가족은 한때 그들의 고향이었던 한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이 국경에 배치되었거든요. 그런 공격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수많은 세대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에요. 1281년 6월 21일 적군이 규슈 지평선 너머에 나타났습니다. 하카타만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상륙을 위한 모든 시도는 사무라이 군대에 의해 무산되었어요. 거대한 함선들은 바다를 어둡게 하며 위협적으로 거대한 규모로 남아 중국에서 오는 대규모의 그러나 엄청나게 지연된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비수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매일 밤마다 작은 배들이 출항해서 몽골 선박을 납치하고 선원들을 칼에 찔렀으면 배는 총에 맞아 풀려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고 침략자 수천 명이 죽었으며 배들이 썩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중국 함대가 도착했습니다. 몇 달 늦었지만 그 수가 매우 많아서 영광스러웠어요. 수비수들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었고 그들은 자기들의 시간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퇴한 가메야마 촌왕은 2세에 있는 아마테라스 신사에 자신의 신성한 조상인 아마테라스에게 공물을 보내어 그녀의 자녀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바로 그날 저녁 푸른 8월 하늘에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울부짖었고 파도는 적선의 돛대보다 더 높이 치솟았어요. 폭풍의 신 스사노오는 마침내 여동생 아마테라스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스사노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데칸과 천자의 거대한 군대와 함대는 외로운 시체들의 무리에 불과했고 아마테라스의 밝고 부드러운 여름빛 속에서 조용한 규슈 해안에 부드럽게 밀려오는 수많은 유목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 몽골은 막대한 물질적 손실과 사기 저하로 인한 패배에서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으며 1368년까지 중국에 대한 지배는 힘겹게 이어졌지만 사실상 치명타를 입었어요.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대 신화 속 어머니인 아마테라스는 쓸모없는 폭풍의 신형제의 도움을 받아 승리했습니다. 몽골의 불길 속에서 새로운 일본의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400년 전에는 산적질과 분열로 분열되었던 서로 경쟁하는 시족, 경쟁하는 권력 중심, 그리고 분열된 파벌로 이루어진 섬나라는 지난 세기에야 내전을 통해 불안정한 균형과 확고한 국경을 형성했고 외국의 침략 위협 속에서 이전에는 결코 누리지 못했던 공통의 적에 대항하여 단결된 하나의 국가라는 감정을 확립했습니다. 일본은 일본으로 남을 것이었다.